매운 초겨울 바람이 옥깃을 파고들던 경상도 평해 땅의 어느 한적한 마을길이었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 치마를 나부치며 향긋한 분향내를 풍기고 다니던 양반가의 교수 민소아는 남편인 권도영에게 소박을 맡고 초라한 행색으로 친정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얇은 명주 적삼 너머로 보이는 흰살결은 추위에 닭살이 돋아 있었고 붉어진 눈가는 밤새도록 흘린 눈물의 흔적을 고스란히 말해주었습니다. 한때는 앵두처럼 붉고 탐스러웠던 그녀의 입술은 이제 바짝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입에는 그녀가 투기가 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해 버려졌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았지만 그 속사정이야 당사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권도영은 오래전부터 젊고 교태 넘치는 기생매양과 깊은 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강지처인 소아에게는 이미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고 매양의 젊고 농염한 자태에 빠져 결국 소아를 내쫓을 구실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사를 잊지 못한다는 것은 그저 가장 그럴듯하고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부인,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부부의 연은 없는 듯하오. 당신은 내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고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으니 이제 그만 이 집을 떠나주시오. 나으리 어찌 저에게 이리 갑작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리 내치려 하십니까? 지난 3년간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을 돌본 제 정성을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이미 끝난 일이요.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시오. 이것이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가문을 위한 최선의 길이요. 그렇게 민소아는 마지막 남은 희망과 한 가닥 기대를 품고 친정으로 향했지만 권세 있는 사위 집에서 쫓겨난 딸을 따뜻하게 반겨줄 친정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 민대감의 반응은 싸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2년. 사내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끝내는 소박까지 맞아 쫓겨난 년이 어디라고 감히 이 집 문턱을 다시 넘으려 하느냐. 너는 이제 우리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내년 때문에 우리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지지 못할까? 결국 민소아는 친정에서 이것 가지고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라 하며 던져준 몇 푼의 돈과 함께 내쫓기듯 깊은 산자락 초입에 다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집으로 밀려났습니다. 혼자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라는 사실상의 유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초가집은 방 두 칸의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부엌이 전부였고 밤이면 짐승 울음소리가 담 너머로 들려오는 외롭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비단금침에서 향긋한 향을 맡으며 잠들던 그녀가 이제는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차디찬 방 안에서 두려움과 서러움 그리고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민소아는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인기척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누구지? 혹시 나를 해하려는 자객이라도. 그녀는 공포에 질렸지만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낡은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을신연스럽게 비추고 있었고 싸늘한 겨울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 속으로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 눈발이 채 녹지 않은 차가운 땅바닥에 사내 하나가 쓰러질 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추위와 굶주림에 파랗게 얼어붙어 있었고 다해진 누더기 옷자락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속절없이 휘날렸습니다. 사내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소화를 바라보며 거의 기어 들어갈 듯한 목소리로 힘겹게 애원했습니다. 마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먹을 것 한 술만 주시면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민소아는 갑작스러운 사내의 등장과 그의 처참한 모습에 너무나 놀랐지만 차마 그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도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였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딱도 하셔라.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날이 너무 춥습니다. 이러다 정말 동사하시겠습니다. 어서요. 민소아는 사내를 부축하여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걸치라 하였는데
온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며 빌어먹거나 날품을 팔아 겨우 연명하는 거지이자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온몸에서는 시궁창 냄새와 함께 땀내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눈빛만큼은 이상하게도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부엌으로가 얼마 남지 않은 차가운 죽 한 그릇을 데워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어서 몸을 추스르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걸치는 떨리는 손으로 죽 그릇을 받아들고는 마치 평생 처음 음식을 먹어보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그릇을 싹싹 비우고 나서야 그는 소아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그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 이 은혜를 평생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서 기운 차리시고 날이 밝으면 갈 길을 가십시오. 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오래 머물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여자가 홀로 사는 집에 외간 사내를 오래 두는 것은 여러모로 좋지 않으니. 마님,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품삯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이 댁에서 잠시 머물며 마님의 잔심부름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마님께 절대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제 이 황소 같은 힘으로 마님의 모든 굳은 일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님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민소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사는 젊은 과부의 집에 정체 모를 사내를, 그것도 거짓골의 머슴을 들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과 자신의 처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나 역시 세상에서 버려진 몸, 저 사람도 오죽하면 저리 애걸복걸할까? 그리고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의 그 형형한 눈빛은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 작은 믿음과 함께 묘한 기대감마저 안겨주었습니다. 좋습니다. 딱한 사정을 보니 차마 내칠 수가 없구려. 다만 이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곳을 떠나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혹여라도 제 몸에 허락 없이 손끝 하나라도 대거나 밤중에 제 방을 넘보는 일은 꿈에도 생각지 마시오. 알겠소? 만약 그런 날에는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예, 마님. 하늘의 맹세코 마님의 그 고운 몸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감히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마님의 그림자처럼 묵묵히 시키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신분도 출신도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거지 산에 걸치는 혼자 사는 민소아의 머슴이 되어 그녀의 작은 초가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마당 구석의 바람막이도 제대로 안 되는 허름한 행랑채에서 지내며 약속대로 품삯 한 푼 바라지 않고 오직 몸을 움직여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소박 맞은 양반과 천한 거지 머슴의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하며 어쩌면 은밀한 인연은 그렇게 차가운 겨울밤의 매서운 눈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서웠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의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작은 초가집 앞마당에는 걸치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부진 팔뚝과 잔뜩 성이 난 등 근육은 힘을 쓸 때마다 보기 좋게 꿈틀거렸고 젊은 사내의 뜨거운 열기와 땀냄새가 봄바람을 타고 민소아의 방 안까지 흘러들어와 그녀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걸치는 약속대로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고 집 안팎의 온갖 허드레시를 군소리 없이 도맡아 하며 소아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의 그런 우직하고 헌신적인 모습은 소아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소아의 시름은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정에서 나올 때 받았던 얼마 되지 않는 돈도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쌀독 역시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길어야 한 달도 버티기 어렵겠구나. 양반 체면에 길거리에 나앉아 구걸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내 팔자는 어찌 이리 기구하단 말인가.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초가집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걸치가 방금 패놓은 장작을 가지런히 정리하다 말고 땀을 닦으며 언제나처럼 해맑고 순박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무거운 시름과 절망감을 아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마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안색이 영 좋지 않아 보이십니다요. 혹시 제가 또 뭘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고치겠습니다. 아니다. 걸치야. 내 탓이 아니다. 내가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 아무래도 우리가 먹을 것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여 이렇게 버티는 것도 이제 한계인 것 같구나. 너에게 변변한 품삯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데 면목이 없구나.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마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고 이리 따뜻한 밥까지 먹여주시는데 제가 어찌 품삯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분에 넘치게 행복합니다요. 그럼 마님께서 무슨 다른 일거리라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곁에서 죽을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일거리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평생 집안에서 글이나 읽고 수나 놓으며 곱게만 자란 내가 여인의 몸에 그것도 한때나마 양반가의 안주인이었던 내가 길거리에서 품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저 한숨만 나오는구나. 민소아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평생 남의 손에 의지하며 곱게만 살아온 그녀에게는 험한 세상을 제 힘으로 헤쳐나갈 힘도 방법도 그리고 용기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걸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어수룩함과는 달리 지혜와 총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님, 제 어리석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혹 장사를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장사라고 하였느냐? 이 내가 양반인 내가 어찌 그런 천하고 더러운 일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어디서 그런 망발을? 마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마님께서 처한 형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양반이라는 그 허울 좋은 껍데기가 마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반이든 상놈이든 이제는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나 그 고귀함과 아름다움이 마님의 텅 빈 뱃속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체면보다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민소아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장사를 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양반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치욕이자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양반이라는 자존심만으로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장사는커녕 돈 한 푼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두렵구나. 걸치야,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염려 마십시오, 마님. 제가 비록 무식하고 천한 놈이지만 마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마님을 도와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마님께서는 그저 저를 믿고 따라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반드시 마님을 다시 예전처럼 웃게 해드리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히 주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걸치의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운 말과 그의 눈빛에 담긴 자신을 향한 뜨거운 충심과 진심에
민소아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 걸치의 그 듬직한 어깨와 자신을 바라보던 뜨거운 눈빛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걸치는 동이 트기도 전에 평의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장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손님들, 그리고 장이 파하고 남겨지는 물건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초가집으로 돌아와 민소아에게 자신이 본 것과 생각해낸 방도를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마님, 제가 오늘 장터를 쭉 둘러보니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요. 좋은 방법이라니? 그것이 무엇이냐? 걸치야, 어서 말해보거라. 장이 파할 때쯤 되면 상인들이 팔다 남은 채소나 곡식, 혹은 생선 같은 것들을 헐갑에 넘기거나 심지어 버리기도 하더이다. 저희가 그것들을 아주 싼 값에 사들여 깨끗하게 손질하고 조금만 더 보기 좋게 꾸며서 원래 값보다는 싸지만 저희가 산 값보다는 비싸게 되판다면 필시 이문이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천 없이도 할 수 있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민소아는 걸치의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양반가의 교수로 자라 장사하고는 구경도 못해본 그녀에게는 참으로 기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생소하고 천하게 느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남들이 팔다 버린 물건을 손질해서 되판다고? 그게 정말 될 일이겠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사기꾼이라 욕하지 않겠느냐? 마님, 지금은 체면 차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 그것이 사기이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물건을 다듬고 제값을 받겠다는데, 마님께서는 저를 믿으시고 제가 가져온 물건들을 깨끗이 다듬고 보기 좋게 매만져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마님의 그 고운 손에 흙 한번 묻히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소아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걸치의 확신에 찬 눈빛과 이미 바닥을 드러낸 쌀독을 생각하니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걸치야. 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꾸나. 이왕 이렇게 된 것, 양반 체면 따위는 진작에 개나 줘버린 지 오래다. 그날부터 민소아와 걸치의 기묘하고도 절박한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걸치는 매일 장이 파할 무렵 장터로 나가 상인들에게 사정하고 때로는 애걸복걸하여 팔다 남은 채소나 과일, 생선 등을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헐값에 구해왔습니다. 걸치가 물건을 구해오면 민소아는 그것들을 깨끗한 물에 정성껏 씻고 다듬었습니다. 멍든 것은 도려내고 시든 잎은 떼어냈으며 보기 좋게 꾸러미를 만들거나 광주리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그녀의 섬세하고 야무진 손길이 다쳐 버려질 뻔했던 물건들은 금세 먹음직스럽고 쓸만한 상품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낯설고 수치스러워 밤마다 홀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지만 굶주림과 절박함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걸치는 그런 소아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때로는 서툰 솜씨로 그녀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이 그녀의 작고 고운 손과 스칠 때면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못할 야릇한 기류가 흐르곤 했습니다. 마님, 이건 제가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요. 아니 마님 손은 너무 고와서 이런 험한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 걸치야. 이제 와서 고운 손 타령이 가당키나 하겠느냐? 어서 이것부터 날라다 팔아야 오늘 저녁이라도 굶지 않을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냥 소하라고 부르거라. 마님 소리는 이제 내게 어울리지 않아. 나는 그저 몰락한 양반집 계집일 뿐이다. 아닙니다. 마님은 제게 영원한 마님이십니다. 제가 감히 어찌 마님의 함자를... 그들은 다음날 새벽부터 그렇게 손질한 물건들을 작은 지게와 광주리에 나눠 담고 인근 마을을 돌며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양반가의 마님이 머슴과 함께 보따리 장사를 한다며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머머, 저기 저 민씨네 과부 좀 보게. 몰락했다더니 이제 머슴놈이랑 붙어서 행상까지 나섰나봐.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네. 그려. 저러다 밤에는 저 머슴놈이랑 한 이불까지 덮는 거 아닌지 몰라. 그러게 말일세. 아무리 몰락했기로서니 어찌 저런 천한 일을. 얼굴은 반반해서 어디 양반대감 첩으로라도 들어갈 줄 알았더니만. 혹시 저 머슴놈의 그 물건 맛이라도 본 것은 아닌지 몰라. 밤마다 저놈의 뜨거운 맛을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민소아는 그런 사람들의 모욕적인 시선과 말들의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수치스러웠지만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는 걸치 덕분에 간신히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걸치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붉은 주먹을 쥐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주둥이를 찢어놓고 싶었지만 소아가 그의 옷소매를 살며시 잡으며 말렸습니다. 참거라, 걸치야. 저들의 말이 틀린 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저 우리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다. 언젠가는 저들도 우리를 다시 볼 날이 올 것이다. 걸치는 아무 말 없이 대신 더욱 큰 소리로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자, 싸고 좋은 물건이 왔습니다요. 어제 장터에서 막 가져온 싱싱한 채소요. 값도 아주 싸니 어서들 와서 구경하시오. 믿져야 본전입니다요. 신기하게도 걸치가 우렁차고 순박하게 외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우직하고 정직해 보이는 모습과 민소아가 정갈하게 다듬어 놓은 물건의 품질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값도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했기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물건을 사던 사람들은 이내 그들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그들의 작은 장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마을 안악들도 이제는 소아에게 먼저 다가와 살갑게 말을 건네고 물건을 팔아주었으며 심지어 그녀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여 반찬거리를 나눠주거나 일손을 거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그들의 초가집 곳간에는 쌀과 돈이 제법 쌓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형편이 나아진 것입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그날 번 돈을 세며 작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좁은 방 안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돈을 세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치 한 쌍의 정다운 부부처럼 다정하게 포개지곤 했습니다. 걸치야, 내 덕분에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살 길을 찾았구나. 참으로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소아씨. 아씨께서 저를 믿고 따라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씨 곁에서 힘을 보태고 아씨의 그 고운 손발이 되어 드렸을 뿐입니다요. 그리고 아씨께서 다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참으로 좋습니다. 아씨의 웃는 모습은 마치 봄날 복사꽃 같습니다. 민소아는 걸치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낯선 사내에게서 깊은 신뢰와 함께 어쩌면 그 이상의 깊고 뜨거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갈 때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듬직한 뒷모습과 넓은 어깨를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거칠지만 힘찬 숨소리마저 그녀에게는 낯설지 않은 위안과 함께 묘한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메마르고 외로웠던 가슴에도 어느새 봄 기운처럼 따스하고 향긋한 온정이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걸치의 그 단단한 몸과 자신을 바라보던 뜨거운 눈빛, 그리고 우연히 스쳤던 그의 손길에서 느껴졌던 강한 힘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아랫도리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민소아와 걸치의 작은 장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평의 장터 한 구석에 초라했던 좌파는 어느새 어엿한 가게로 자리를 잡았고 두 사람이 정성껏 손질하여 내놓는 물건들은 신선하고 값이 싸기로 입소문이 나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소아는 예전에 양반 마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활기와 자신감을 되찾았고 걸치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굳은 일과 힘쓰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해 진녘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던 소아의 앞에 그림자처럼 한 사내가 다가와 섰습니다. 남루하지만 값비싼 비단옷의 흔적이 남아있는 차림새, 수척하지만 예전의 오만함이 언뜻 비치는 얼굴. 그는 바로 몇 해 전 소아를 내쫓았던 전남편 권도영이었습니다. 소아야, 오랜만이구려. 많이 변했구나. 아니, 더 고와졌다고 해야 하나?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권서방님.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 매정하게 말하지 말게. 내가 다 잘못했네. 자네를 그리 내친 것은 내 평생 가장 큰 실수였어. 밤마다 자네 생각에 잠 못 이루고 후회하며 지냈네? 자네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민소아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능글맞은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한때나마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이기에 차마 매몰차게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와서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네. 자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 죄가 크네. 허나 부디 나에게 용서할 기회를 한 번 주지 않겠나? 자네와 다시 합쳐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네. 권도영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처절한 모습에 소아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권서방 아닌가? 듣자 하니 그 매양이라는 기생년한테 재산 다 뜯기고 알거지가 됐다던데. 그래서 다시 소아 마님을 찾아왔나 보네. 그래도 한때 부부였는데 저리 뉘우치고 찾아왔으니 소아 마님도 마음이 흔들리시겠지. 여자의 마음이란 갈대와 같은 법이니 어쩌면 다시 합칠지도 모르겠네. 걸치는 멀찍이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직감은 권도영이 진심이 아님을, 그의 눈빛 속에 교활한 속셈이 숨겨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아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권도영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녀의 평온했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걸치는 그런 그녀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주무시지 못하시는 겁니까? 걸치냐? 들어오너라. 걸치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소아는 복잡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 용서를 빌며 다시 합치자고 하더구나. 나는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때는 정을 나누었던 사람인데. 마님, 제 주제넘은 말씀일지는 모르겠으나 저 권서방이라는 자의 눈빛에는 진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음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부디 그자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걸치야. 내가 뭘 안다고 그리 함부로 말하는 것이냐? 그 사람은 내 전 지압이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 어서 물러가거라. 소아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권도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걸치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소아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걸치는 밤마다 몰래 권도영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권도영은 밤마다 몰래 매양과 만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소아의 재산을 빼앗아 함께 달아날 음흉한 계략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매양아. 전연이 거의 다 넘어왔다. 며칠만 더 내 앞에서 눈물 흘리며 애걸복걸하면 필시 전연의 돈과 가게는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다. 호호, 나으리도 참 마음이 급하시기는. 하지만 정말 괜찮겠어요. 전연이 그리 쉽게 넘어올까요? 그리고 저 머슴 놈은 어쩌고요? 그놈 눈빛이 영 심상치 않던데요. 그깟 머슴놈 하나쯤이야.
내 손짓 하나면 당장. 그리고 저녀는 원래 마음이 약하고 정에 굶주린 년이다. 내가 조금만 더 그녀의 마음을 흔들면 금방 넘어올 것이다. 걸치는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듣고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들을 때려눕히고 싶었지만 소아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걸치는 일부러 소아를 데리고 권도영과 매양이 밤마다 미래를 즐기는 주막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소아가 작은 창으로 그들의 대화를 직접 엿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아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내 창으로 흘러나오는 권도영과 매양의 음탕하고 추악한 대화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한때 사랑했고 어쩌면 다시 믿으려 했던 사람이 이토록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인간들. 내 놈들이 감히 또다시 나를 우롱하고 기만하려 들어? 권도영과 매양은 갑자기 나타난 소아의 모습에 혼비백산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소아야. 이건 매운 초겨울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경상도 평해 땅의 어느 한적한 마을길이었습니다. 한때는 고운 비단 치마를 나부치며 향긋한 분향내를 풍기고 다니던 양반가의 교수 민소아는 남편인 권도영에게 소박을 맞고 초라한 행색으로 친정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얇은 명주 적삼 너머로 보이는 흰살결은 추위에 닭살이 돋아 있었고 붉어진 눈가는 밤새도록 흘린 눈물의 흔적을 고스란히 말해주었습니다. 한때는 앵두처럼 붉고 탐스러웠던 그녀의 입술은 이제 바짝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입에는 그녀가 투기가 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해 버려졌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았지만 그 속사정이야 당사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권도영은 오래전부터 젊고 교태 넘치는 기생매양과 깊은 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강지처인 소아에게는 이미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고 매양의 젊고 농염한 자태에 빠져 결국 소아를 내쫓을 구실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사를 잊지 못한다는 것은 그저 가장 그럴듯하고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부인, 더 이상 우리 사이에 부부의 연은 없는 듯하오. 당신은 내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고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으니 이제 그만 이 집을 떠나주시오. 나으리 어찌 저에게 이리 갑작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리 내치려 하십니까? 지난 3년간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을 돌본 제 정성을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이미 끝난 일이요.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시오. 이것이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가문을 위한 최선의 길이요. 그렇게 민소아는 마지막 남은 희망과 한 가닥 기대를 품고 친정으로 향했지만 권세 있는 사위 집에서 쫓겨난 딸을 따뜻하게 반겨줄 친정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 민대감의 반응은 싸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2년. 사내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끝내는 소박까지 맞아 쫓겨난 년이 어디라고 감히 이 집 문턱을 다시 넘으려 하느냐. 너는 이제 우리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내년 때문에 우리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지지 못할까? 결국 민소아는 친정에서 이것 가지고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라 하며 던져준 몇 푼의 돈과 함께 내쫓기듯 깊은 산자락 초입에 다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집으로 밀려났습니다. 혼자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라는 사실상의 유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초가집은 방 두 칸의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부엌이 전부였고 밤이면 짐승 울음소리가 담 너머로 들려오는 외롭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비단금침에서 향긋한 향을 맡으며 잠들던 그녀가 이제는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차디찬 방 안에서 두려움과 서러움 그리고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민소아는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인기척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누구지? 혹시 나를 해하려는 자객이라도. 그녀는 공포에 질렸지만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낡은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을씨년스럽게 비추고 있었고 싸늘한 겨울바람이 그녀의 야른 옷 속으로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 눈발이 채 녹지 않은 차가운 땅바닥에 산에 하나가 쓰러질 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추위와 굶주림에 파랗게 얼어붙어 있었고 다해진 누더기 옷자락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속절없이 휘날렸습니다. 사내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소하를 바라보며 거의 기어 들어갈 듯한 목소리로 힘겹게 애원했습니다. 마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먹을 것 한 술만 주시면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민소아는 갑작스러운 사내의 등장과 그의 처참한 모습에 너무나 놀랐지만 차마 그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도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였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딱도 하셔라.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날이 너무 춥습니다. 이러다 정말 동사하시겠습니다. 어서요. 민소아는 사내를 부축하여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걸치라 하였는데 온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며 빌어먹거나 날품을 팔아 겨우 연명하는 거지이자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온몸에서는 시궁창 냄새와 함께 땀내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눈빛만큼은 이상하게도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부엌으로가 얼마 남지 않은 차가운 죽 한 그릇을 데워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어서 몸을 추스르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걸치는 떨리는 손으로 죽 그릇을 받아들고는 마치 평생 처음 음식을 먹어보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그릇을 싹싹 비우고 나서야 그는 소아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그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 이 은혜를 평생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서 기운 차리시고 날이 밝으면 갈 길을 가십시오. 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오래 머물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여자가 홀로 사는 집에 외간 사내를 오래 두는 것은 여러모로 좋지 않으니. 마님, 제발,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품삯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이 댁에서 잠시 머물며 마님의 잔심부름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마님께 절대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제 이 황소 같은 힘으로 마님의 모든 굳은 일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님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민소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사는 젊은 과부의 집에 정체 모를 사내를, 그것도 거짓골의 머슴을 들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과 자신의 처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나 역시 세상에서 버려진 몸, 저 사람도 오죽하면 저리 애걸복걸할까? 그리고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의 그 형형한 눈빛은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 작은 믿음과 함께 묘한 기대감마저 안겨주었습니다. 좋습니다. 딱한 사정을 보니 차마 내칠 수가 없구려. 다만 이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곳을 떠나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혹여라도 제 몸에 허락 없이 손끝 하나라도 대거나 밤중에 제 방을 넘보는 일은 꿈에도 생각지 마시오. 알겠소? 만약 그런 날에는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예, 마님. 하늘의 맹세코 마님의 그 고운 몸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감히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마님의 그림자처럼 묵묵히 시키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신분도 출신도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거지 산에 걸치는 혼자 사는 민소아의 머슴이 되어 그녀의 작은 초가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마당 구석에 바람막이도 제대로 안 되는 허름한 행랑채에서 지내며 약속대로 품삯 한 푼 바라지 않고 오직 몸을 움직여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소박 맞은 양반과 천한 거지 머슴의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하며 어쩌면 은밀한 인연은 그렇게 차가운 겨울밤의 매서운 눈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서웠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의 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작은 초가집 앞마당에는 걸치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부진 팔뚝과 잔뜩 성이 난 등 근육은 힘을 쓸 때마다 보기 좋게 꿈틀거렸고 젊은 사내의 뜨거운 열기와 땀 냄새가 봄바람을 타고 민소아의 방 안까지 흘러들어와 그녀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걸치는 약속대로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고 집 안팎의 온갖 허드레시를 군소리 없이 도맡아하며 소아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의 그런 우직하고 헌신적인 모습은 소아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소아의 시름은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정에서 나올 때 받았던 얼마 되지 않는 돈도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쌀독 역시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길어야 한 달도 버티기 어렵겠구나. 양반 체면에 길거리에 나앉아 구걸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내 팔자는 어찌 이리 기구하단 말인가?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초가집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걸치가 방금 패놓은 장작을 가지런히 정리하다 말고 땀을 닦으며 언제나처럼 해맑고 순박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무거운 시름과 절망감을 아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마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안색이 영 좋지 않아 보이십니다요. 혹시 제가 또 뭘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고치겠습니다. 아니다. 걸치야. 내 탓이 아니다. 내가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 아무래도 우리가 먹을 것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여 이렇게 버티는 것도 이제 한계인 것 같구나. 너에게 변변한 품삯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데 면목이 없구나.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마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고 이리 따뜻한 밥까지 먹여주시는데 제가 어찌 품삯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분에 넘치게 행복합니다요. 그럼 마님께서 무슨 다른 일거리라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곁에서 죽을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일거리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평생 집안에서 글이나 읽고 수나 놓으며 곱게만 자란 내가 여인의 몸에 그것도 한때나마 양반가의 안주인이었던 내가 길거리에서 품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저 한숨만 나오는구나. 민소아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평생 남의 손에 의지하며 곱게만 살아온 그녀에게는 험한 세상을 제 힘으로 헤쳐나갈 힘도 방법도 그리고 용기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걸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어수룩함과는 달리 지혜와 총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님, 제 어리석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혹 장사를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장사라고 하였느냐? 이 내가 양반인 내가 어찌 그런 천하고 더러운 일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어디서 그런 망발을? 마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마님께서 처한 형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양반이라는 그 허울 좋은 껍데기가 마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반이든 상놈이든 이제는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나 그 고귀함과 아름다움이 마님의 텅 빈 뱃속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체면보다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민소아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장사를 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양반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치욕이자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양반이라는 자존심만으로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장사는커녕 돈 한 푼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두렵구나. 걸치야,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염려 마십시오, 마님. 제가 비록 무식하고 천한 놈이지만 마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마님을 도와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마님께서는 그저 저를 믿고 따라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반드시 마님을 다시 예전처럼 웃게 해드리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히 주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걸치의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운 말과 그의 눈빛에 담긴 자신을 향한 뜨거운 충심과 진심에 민소아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 걸치의 그 듬직한 어깨와 자신을 바라보던 뜨거운 눈빛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걸치는 동이 트기도 전에 평의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장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손님들, 그리고 장이 파하고 남겨지는 물건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초가집으로 돌아와 민소아에게 자신이 본 것과 생각해낸 방도를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마님, 제가 오늘 장터를 쭉 둘러보니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요. 좋은 방법이라니? 그것이 무엇이냐? 걸치야, 어서 말해보거라. 장이 파할 때쯤 되면 상인들이 팔다 남은 채소나 곡식, 혹은 생선 같은 것들을 헐갑에 넘기거나 심지어 버리기도 하더이다. 저희가 그것들을 아주 싼 값에 사들여 깨끗하게 손질하고 조금만 더 보기 좋게 꾸며서 원래 값보다는 싸지만 저희가 산 값보다는 비싸게 되판다면 필시 이문이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천 없이도 할 수 있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민소아는 걸치의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양반가의 교수로 자라 장사하고는 구경도 못 해본 그녀에게는 참으로 기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생소하고 천하게 느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남들이 팔다 버린 물건을 손질해서 되판다고? 그게 정말 될 일이겠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사기꾼이라 욕하지 않겠느냐? 마님, 지금은 체면 차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 그것이 사기이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물건을 다듬고 제값을 받겠다는데 마님께서는 저를 믿으시고 제가 가져온 물건들을 깨끗이 다듬고 보기 좋게 매만져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마님의 그 고운 손에 흙 한번 묻히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민소아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걸치의 확신에 찬 눈빛과 이미 바닥을 드러낸 쌀독을 생각하니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걸치야. 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꾸나. 이왕 이렇게 된 것, 양반 체면 따위는 진작에 개나 줘버린 지 오래다. 그날부터 민소아와 걸치의 기묘하고도 절박한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걸치는 매일 장이 파할 무렵 장터로 나가 상인들에게 사정하고 때로는 애걸복걸하여 팔다 남은 채소나 과일, 생선 등을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헐값에 구해왔습니다. 걸치가 물건을 구해오면 민소아는 그것들을 깨끗한 물에 정성껏 씻고 다듬었습니다. 멍든 것은 도려내고 시든 잎은 떼어냈으며 보기 좋게 꾸러미를 만들거나 광주리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그녀의 섬세하고 야무진 손길이 다쳐 버려질 뻔했던 물건들은 금세 먹음직스럽고 쓸만한 상품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낯설고 수치스러워 밤마다 홀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지만 굶주림과 절박함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걸치는 그런 소아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때로는 서툰 솜씨로 그녀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이 그녀의 작고 고운 손과 스칠 때면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못할 야릇한 기류가 흐르곤 했습니다. 마님, 이건 제가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요. 아씨, 아니 마님 손은 너무 고와서 이런 험한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 걸치야. 이제 와서 고운 손 타령이 가당키나 하겠느냐? 어서 이것부터 날라다 팔아야 오늘 저녁이라도 굶지 않을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냥 소하라고 부르거라. 마님 소리는 이제 내게 어울리지 않아. 나는 그저 몰락한 양반집 계집일 뿐이다. 아, 아닙니다. 마님은 제게 영원한 마님이십니다. 제가 감히 어찌 마님의 함자를... 그들은 다음날 새벽부터 그렇게 손질한 물건들을 작은 지게와 광주리에 나눠 담고 인근 마을을 돌며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양반가의 마님이 머슴과 함께 보따리 장사를 한다며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머머, 저기 저 민신의 과부 좀 보게. 몰락했다더니 이제 머슴놈이랑 붙어서 행상까지 나섰나봐.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네. 그려. 저러다 밤에는 저 머슴놈이랑 한 이불까지 덮는 거 아닌지 몰라. 그러게 말일세. 아무리 몰락했기로서니 어찌 저런 천한 일을. 얼굴은 반반해서 어디 양반대감 첩으로라도 들어갈 줄 알았더니만. 혹시 저 머슴놈의 그 물건 맛이라도 본 것은 아닌지 몰라. 밤마다 저놈의 뜨거운 맛을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민소아는 그런 사람들의 모욕적인 시선과 말들의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수치스러웠지만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는 걸치 덕분에 간신히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걸치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붉은 주먹을 쥐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주둥이를 찢어놓고 싶었지만 소아가 그의 옷소매를 살며시 잡으며 말렸습니다. 참거라, 걸치야. 저들의 말이 틀린 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저 우리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다. 언젠가는 저들도 우리를 다시 볼 날이 올 것이다. 걸치는 아무 말 없이 대신 더욱 큰 소리로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자, 싸고 좋은 물건이 왔습니다요. 어제 장터에서 막 가져온 싱싱한 채소요. 값도 아주 싸니 어서들 와서 구경하시오. 믿져야 본전입니다요. 신기하게도 걸치가 우렁차고 순박하게 외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우직하고 정직해 보이는 모습과 민소아가 정갈하게 다듬어 놓은 물건의 품질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값도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했기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물건을 사던 사람들은 이내 그들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그들의 작은 장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마을 안악들도 이제는 소아에게 먼저 다가와 살갑게 말을 건네고 물건을 팔아주었으며 심지어 그녀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여 반찬거리를 나눠주거나 일손을 거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그들의 초가집 곳간에는 쌀과 돈이 제법 쌓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형편이 나아진 것입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그날 번 돈을 세며 작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좁은 방 안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돈을 세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치 한 쌍의 정다운 부부처럼 다정하게 포개지곤 했습니다. 걸치야, 내 덕분에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살 길을 찾았구나. 참으로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소아씨. 아씨께서 저를 믿고 따라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씨 곁에서 힘을 보태고 아씨의 그 고운 손발이 되어 드렸을 뿐입니다요. 그리고 아씨께서 다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참으로 좋습니다. 아씨의 웃는 모습은 마치 봄날 복사꽃 같습니다.
민소아는 걸치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낯선 사내에게서 깊은 신뢰와 함께 어쩌면 그 이상의 깊고 뜨거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갈 때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듬직한 뒷모습과 넓은 어깨를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거칠지만 힘찬 숨소리마저 그녀에게는 낯설지 않은 위안과 함께 묘한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메마르고 외로웠던 가슴에도 어느새 봄기운처럼 따스하고 향긋한 온정이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걸치의 그 단단한 몸과 자신을 바라보던 뜨거운 눈빛, 그리고 우연히 스쳤던 그의 손길에서 느껴졌던 강한 힘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아랫도리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민소아와 걸치의 작은 장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평의 장터 한 구석에 초라했던 좌파는 어느새 어엿한 가게로 자리를 잡았고 두 사람이 정성껏 손질하여 내놓는 물건들은 신선하고 값이 싸기로 입소문이 나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소아는 예전에 양반 마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활기와 자신감을 되찾았고 걸치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굳은 일과 힘쓰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해 진녘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던 소아의 앞에 그림자처럼 한 사내가 다가와 섰습니다. 남루하지만 값비싼 비단옷의 흔적이 남아있는 차림새, 수척하지만 예전의 오만함이 언뜻 비치는 얼굴. 그는 바로 몇 해 전 소아를 내쫓았던 전남편 권도영이었습니다. 소아야, 오랜만이구려. 많이 변했구나. 아니, 더 고와졌다고 해야 하나?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권서방님.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리 매정하게 말하지 말게. 내가 다 잘못했네. 자네를 그리 내친 것은 내 평생 가장 큰 실수였어. 밤마다 자네 생각에 잠 못 이루고 후회하며 지냈네? 자네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민소아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능글맞은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한때나마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이기에 차마 매몰차게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와서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네. 자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 죄가 크네. 허나 부디 나에게 용서할 기회를 한번 주지 않겠나? 자네와 다시 합쳐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네. 권도영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처절한 모습에 소아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권서방 아닌가? 듣자 하니 그 매양이라는 기생년한테 재산 다 뜯기고 알거지가 됐다던데. 그래서 다시 소아 마님을 찾아왔나 보네. 그래도 한때 부부였는데 저리 뉘우치고 찾아왔으니 소아 마님도 마음이 흔들리시겠지. 여자의 마음이란 갈대와 같은 법이니 어쩌면 다시 합칠지도 모르겠네. 걸치는 멀찍이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직감은 권도영이 진심이 아님을, 그의 눈빛 속에 교활한 속셈이 숨겨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아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권도영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녀의 평온했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걸치는 그런 그녀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주무시지 못하시는 겁니까? 걸치냐? 들어오너라. 걸치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소아는 복잡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 용서를 빌며 다시 합치자고 하더구나. 나는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때는 정을 나누었던 사람인데. 마님, 제 주제넘은 말씀일지는 모르겠으나 저 권서방이라는 자의 눈빛에는 진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음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부디 그자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걸치야.
내가 뭘 안다고 그리 함부로 말하는 것이냐? 그 사람은 내 전 지압이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 어서 물러가거라.